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고 이번에는 모스크바 상공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전소의 화재나 자연재해 때문이 아닙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수도까지 날아가 도시 최대의 정유소를 타격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계속 도달하는 것만 봐도 전쟁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3일 만에 끝날 것 같았던 침공이 어떻게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점점 자신의 나라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전면전으로 번지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단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 2026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의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몇 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2022년 2월 침공이 시작됐을 때 러시아는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방향으로 진격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키이우를 향해,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남부로, 그리고 동부 국경을 넘어 장갑차 부대가 쏟아져 들어왔고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지역을 집어삼켰습니다. 2022년 3월 말 전쟁 시작 한 달도 안 되어 러시아는 이후 4년 반 동안 다시 차지하지 못할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가을이 찾아오면서 지도는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급격히 되돌아갔습니다. 9월 초 우크라이나는 하르키우 반격 작전을 시작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키이우 군대는 며칠 만에 약 6,00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고 하루 평균 약 7,400m씩 전진했습니다. 그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곧 중요해질 테니까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그 작전을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군사공세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2달 후인 2022년 11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헤르손시를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헤르손은 모스크바가 이번 침공에서 점령한 유일한 주도였습니다. 그 가을 한철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몇 달 동안 쌓아온 성과를 지워버렸고 러시아군이 막을 수 없는 기계라는 신화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그 이후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 약 465제곱킬로미터만을 점령했는데 이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었습니다. 그해 유일한 전리품은 바흐무트였는데 이 작은 동부 도시는 점령하는 데 거의 10개월이 걸렸고 수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러시아는 2023년 5월에 바흐무트를 점령했지만 도시는 이미 잿더미였습니다. 2024년은 러시아에게 아마도 더 중요한 해였는데 러시아군은 약 3,6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대규모 공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최고조라는 시기에도 러시아는 하루에 겨우 50m 정도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곳은 도네츠크의 물류 거점인 포크로프스크라는 도시였는데 러시아는 거의 2년에 걸친 전투 끝에 겨우 50km도 안 되는 거리를 전진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번개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남겨진 시신 위를 기어가는 인간과 포탄의 빙하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느리지만 꾸준한 양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약 4,30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1년 내내 어느 한 방향으로도 40km 이상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진격은 사실상 벽에 부딪혔습니다. 2026년 첫 4개월 동안 러시아의 1일 점령지 증가율은 하루 평균 약 2.9제곱킬로미터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의 하루 평균 9.76제곱킬로미터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러시아는 약 116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내주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8월과 쿠르스크 침공 이후 처음 있는 전체 영토 손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 164제곱킬로미터만을 점령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러시아가 115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전쟁에는 보통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공세는 보통 겨울 말과 이른 봄, 땅이 질척거리고 날씨가 더 나쁠 때 주춤하다가 5월쯤 다시 활기를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그 봄의 반등을 기대합니다. 2026년에는 그 반등이 오지 않았습니다. 6월 내내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의미 있게 재개된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세를 다시 시작시켜줄 것으로 예상됐던 계절적 동력이 멈춰버렸고 그 이유는 진흙이 아니라 드론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선으로 직접 가보면 그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병력에게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탐색하라고 명령하고 틈새나 약한 지점, 지친 부대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드론으로 가득 찬 전장에 병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쿼드콥터가 머리 위를 맴돌고 광섬유 FPV 드론이 나무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검찰 드론들은 실시간으로 좌표를 전달합니다. 예전에는 신중하게 계산된 보병 돌격이었지만 이제는 아주 자주 한 군데씩 집행되는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스크바가 마주한 냉혹한 계산이 있습니다. 한때 느리지만 꾸준한 진전을 가져다 주던 바로 그 전술이 이제는 대부분 사상자만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한 지도나 한 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로보타로 인해 병력 수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이것이 키이우에게 전쟁의 전체적인 형세를 바꿔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세요. 오랜 세월 육상전쟁은 병력이 많은 쪽이 유리했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참호에 앉아있는 수십만 명의 병사 대신 1만 명이나 2만 명의 숙련된 드론 조종사로 싸울 수 있다면 병력 수가 더 이상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치는 바로 러시아가 병력을 잃는 속도입니다. 전체 숫자도 분명히 끔찍하지만 더 중요한 지표는 그 추세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 내내 전장에서 잃는 병력이 새로 모집하는 병력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모집 수치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러시아 예산 자료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2026년 1분기에 7만 1216명의 남성을 모집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그 수치가 8만 960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1년 전보다 눈에 띄게 적은 남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영토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어떻게 해내고 있을까요? KSC 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 생산량은 2022년에 연간 3,500대에서 2025년에는 약 300만 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6년 초까지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은 연 800만 대 이상의 FPV 드론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노동 가능 인구 1인당 러시아보다 6배에서 9배 더 많은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크라이나가 값싼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짜리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팅과 같은 자체 요격 드론을 한 대당 약 2,000달러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초까지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매일 최대 1,000대의 요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생산력에서 밀려 굴복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침략자보다 더 빠르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옥죄고 있는 이 캠페인은 모스크바를 향한 주목받는 공격난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중간 사거리라 부르는 전선에서 약 150km 떨어진 범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 구간이 바로 그 지대입니다. 그 정도 깊이라면 러시아군의 군수 지원, 보급 차량, 연료, 탄약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육상 회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5월 이후로 모든 종류의 우크라이나 드론 수백 대가 그 회랑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가 2014년에 합병한 크림반도에 보급을 보내고 남부전선에 참호를 판 병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육상 보급로입니다. RR280 고속도로는 모든 보급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설계된 매끄럽고 빠른 동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곳을 사격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러시아군은 연료와 탄약 도착을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보급부대는 더 작은, 눈에 덜 띄는 트럭을 사용하거나 빠른 고속도로 대신 거친 시골 빗길을 기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R280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드론의 표적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템 비엘리아코프 412 네메시스 드론 여단의 지휘관은 이 작전을 러시아군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게 더 위험한 압박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강한 타격이 아니라 러시아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되는 부담이죠. 여러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단순히 따라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루비콘이라는 정예 드론 부대를 보유하며 이 부대는 일부 지역에서 악명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확대해 러시아군을 고립시키고 보급망을 차단한 반면 루비콘은 같은 규모로 작전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 부대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러시아가 무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드론 조종사 수를 2배로 늘리면서 이 부대는 선발 기준을 대폭 낮추고 조종사 훈련도 줄였습니다. 이 부대는 또한 전선과 같은 인력풀에서 모집을 시작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수준의 훈련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론 작전이 정체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일 전 세계 지정학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여 여러분이 전쟁과 관련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산업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체 군산 복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수년간의 전쟁 지출로 인해 경제가 사상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전쟁 기계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미 일자리가 있으면 드론 생산 같은 첨단 분야에 숙련 인력을 유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인 시스템과 장거리 무기를 제외하면 러시아가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분야에서조차 생산은 대부분 정체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2월 기준 230만 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실제로 증가한 우선순위 분야에서도 군수산업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정부 예산의 40%를 군사와 국방 및 관련 분야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런 수치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고 지도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과 측근들은 러시아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두 명의 전직 크렘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을 직접 세세하게 관리하는 데 쓰고 있으며 최고 사령관인 발레리 게라시모프로부터 하루에 2번이나 보고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전쟁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역학관계가 존재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권력을 잡아온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통치를 견제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부 장치를 해체했고 군대, 정보기관, 그리고 정부의 핵심 자리에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을 앉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군대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군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정보기관들은 우크라이나의 특수 군사작전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보고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여전히 그들을 신뢰하고 계속하도록 둡니다. 정부기관들이 많은 권력을 가져도 푸틴이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전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푸틴과 대중에게 숨기려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관리되던 거품이 대중 앞에서 터지기도 합니다. 6월 초 한 국가 공휴일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렘린 궁안에서 군인들과 만났습니다. 이 군인들은 푸틴에게 러시아가 언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맞설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위성 네트워크를 이용해 공격 드론을 전선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차이를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스타링크에 대응할 해답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했으며 확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6대 만 발사되었습니다. 라스벳이 전국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2030년입니다. 이 시스템은 앞으로 4년은 완전한 전력화에 이르지 못하며 그동안 전쟁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스타링크에 집중하는 대신 모스크바가 나토의 집단적인 힘에 맞서고 있다는 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불평은 나폴레옹과 히틀러에 대한 역사적 언급을 거쳐 러시아에는 적이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고 결국 더 크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안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진짜 해답이 바닥난 지도부가 오래된 신화에 기대어 위안을 찾으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것이 러시아가 패배했다거나 전쟁이 곧 끝난다거나 우크라이나가 쉽게 이기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실제로 존재하는 매우 위험한 파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폭탄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를 솔직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았지만 러시아 전투기들은 활강 폭탄으로 우크라이나 진지를 사상 최대 규모로 타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값싼 유도키트와 접이식 날개가 장착된 소련 시대의 폭탄으로 우크라이나의 참호, 숲 가장자리, 아파트 건물들을 끊임없이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지속적인 대공 방어 시스템 부족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위협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전투기들은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전선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이러한 중무기를 무서운 정확도로 투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 달에 최대 5,700개의 활광폭탄을 사용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전파 방해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조잡한 항법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어도 일시적으로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폭탄 투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1월에 5,700개가 사용된 기록을 보면
러시아는 2026년에 약 6만 8천, 7만 개의 활강 폭탄을 생산, 배치할 전망입니다. 이는 2025년에 약 6만 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활강 폭탄은 우크라이나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에 분노를 쏟아붓고 있어서 키이우는 초여름에 3차례에 걸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자국 공군이 탄도 및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격추에 필요한 정교한 대공 탄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공격 강화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공중에서 더 많은 압박을 가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아픈 곳, 즉 석유를 타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영상의 시작을 알린 모스크바 정유소 공격은 단발성 쇼가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중출을 조용히 약화시키고 있는 캠페인의 눈에 띄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2026년 4월 뉴욕타임즈의 평가에 따르면 2024년 초 이후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 능력의 약 20%가 마비되었습니다.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정유소들의 연간 총 처리 능력은 8,300만 톤이 넘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 정유 능력의 약 4분의 1, 국가 휘발유 생산량의 30% 이상, 디젤 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4월에는 정유소, 터미널, 선박, 송유관 기지 등에서 최소 21건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이후 월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러시아 정유소 가동률은 16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이 피해로 인해 러시아는 1분기 수준에서 하루 약 30만, 4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감축해야 했으며 이는 약 6년 만에 가장 큰 월간 감소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 목표를 더 영리하게 선정하며 하이드로 크래커 등 특수 병목 지점을 점점 더 겨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동 중단 용량이 하루 25만 배럴에 달했는데 이는 1년 전에 5만, 6만 배럴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납기가 몇 달씩 걸리는 교체 부품이 필요한 장비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순간은 6월에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가 처음으로 적국의 공습이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고 인정했고 푸틴 역시 러시아가 더 나은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시인했습니다. 크렘린이 피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면 그게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동원령 논의가 재개됐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2년을 기억해보세요. 특별 군사작전이 더 이상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자 푸틴은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고 약 3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했습니다. 그 결과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고 그들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에도 같은 대규모 이탈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데 이번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급한 노동력 부족 문제로 돌아가야 하며 대규모 동원은 이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푸틴이 정치적 위험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 동원은 그가 실제로 치르고 있는 전쟁에 맞지 않는 병사들만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더 이상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참호에 앉아 결정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숙련된 드론 조종사,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공황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징집한다고 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바로 그런 고도로 훈련된 인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이 전쟁을 위해 세운 두 가지 기동, 즉 압도적인 병력과 손댈 수 없는 전략적 중심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드론으로 병력이 결정적 역할을 못하고 러시아가 보충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병력을 잃고 있어 인력 우위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 정유소까지 도달해 러시아 후방 안전도 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진격 속도가 지난해 속도의 일부에 불과한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의 방위 산업은 더 이상 빠르게 확장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고 지도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타링크에 대한 해답을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하고 돈바스에서 힘겹게 전진할 수 있지만 매달 근본적인 상황이 더 불리하게 바뀌는 가운데 불리한 입지를 지키기 위해 힘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전략을 가능하게 한 드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확인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지정학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더 미리터리 쇼를 꼭 구독하세요.